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무 검열 없이 인터넷을 하고 밤늦게 거리를 걷고. 하지만 제 동료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수진. 28배 나이에 그녀는 죽었습니다. 간첩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봤을 뿐입니다. 고위 간부의 서랍에서 떨어진 장부 하나. 거기에 적힌 숫자들, 해외에서 들여온 명품 목록과 차명 계좌, 그게 전부였습니다. 본 것을 잊어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다물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일 후 보위부 차량이 왔습니다. 남조선 간첩 혐의, USB에 심어진 적성 자료,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비밀 처형. 그녀의 가족들도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비서였습니다. 당 중앙의 핵심 인사를 보좌하는 자리. 특권과 권력의 중심, 그곳에서 저는 봤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뒤에 감옥을, 충성 맹세 뒤에 배신을, 혁명 구호 뒤에 부패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라는 것을.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본 민낯을, 그리고 그곳을 탈출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 만수대 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보안성 간부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이른바 핵심 계층. 북한에서 성분이 좋다는 것은 숨 쉬는 것부터 다릅니다. 배급을 제때 받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당에 충성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삶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당 행정부서에 배치되었고 2년 후 비서실로 발탁되었습니다. 동무의 당성과 실력을 높이 샀다는 말과 함께 비서가 된다는 것. 그것은 북한에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당 중앙의 최고 위급 간부를 보좌하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특권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봉화진료소. 일반 주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곳입니다. 최고 위층만 이용하는 병원인데 비서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병실, 제대로 된 약, 친절한 의사들. 밖의 인민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기름, 고기는 기본이고 중국에서 들여온 과일과 과자들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고려 호텔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삼겹살, 냉면, 술. 평양 시민들도 구경하기 힘든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는 빡빡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일정 관리, 문서 정리, 회의록 작성, 때로는 통역 보조까지. 간부가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출장 갈 때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묵고 외국 거리를 걷는 것. 북한 주민 1000만 명 중 몇 명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일까요? 비서실에는 저 말고도 3명의 동료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수진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비서 경력은 더 길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미선 동무,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고려 호텔 연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당을 잘 섬겨서 그런 거겠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특권이 제 충성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텔레비전에서는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마이너스 김정은 3대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 사회주의 낙원. 저는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삶이 그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새장 속 새였습니다. 새장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이 왔습니다. 2019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간부의 집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파일에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 끼워져 있던 얇은 장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중국 상하이에서 들여온 날짜와 금액. 달러로 적힌 숫자들. 그리고 홍콩 은행의 계좌번호. 여러 개의 차명 계좌 정보까지. 문이 열렸습니다.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나?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랍에서 떨어져서. 간부는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한참을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본 것을 잊어라. 완전히. 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넌 끝이야.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오늘 뭔가 봤어. 보면 안 되는 거. 뭔데? 말 못해. 하지만 너무 무서워. 나 어떡하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잊어버려. 그럼 괜찮을 거야. 정말 그럴까? 수진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비서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수진 동무는 어디 있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비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수진입니다. 따라오시오. 무슨 일인데요? 남조선 간첩 혐의로 체포한다. 간첩? 수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끌고 갔습니다. 사흘 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진의 방에서 USB가 나왔다고. 남한 영화와 드라마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그녀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이수진,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처형되었다고. 가족들도 정치 범수용소로 이송되었다고. 아버지, 어머니,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동생까지. 25살 수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불안하던 눈빛, 나 어떡하지? 하던 목소리.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봤을 뿐입니다. 우연히 떨어진 장부를 주웠을 뿐입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죽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아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충성심도 침묵도 소용없다는 것을. 권력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나도 언젠가 수진이처럼 될 것인가. 수진이가 사라진 후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비서실 앞에 서는 꿈. 보위부 요원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조사실에서 고문당하는 꿈. 총살장에 서 있는 꿈. 눈을 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문서를 정리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간부가 부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돌아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머릿속을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해외 출장 때마다 가져오는 명품들.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중국 상인들과 주고받는 달러 뭉치들. 공식 보고서에는 없는 개인 계좌들. 회의에서 오간 말들. 대외 선전과 완전히 다른 내부 실상들. 너무 많았습니다. 수진이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간부의 옆에서 모든 것을 봤고, 들었고, 기록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저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7월 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비서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일상 점검이라고 했지만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간부가 저를 부르는 횟수가 줄었고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동무, 오늘 회의는 다른 동무가 기록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7월 중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인사과에서 새로운 비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명목상 증원이라고 했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증원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새 사람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복도에서 다른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교체되는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더라. 수진이처럼.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언젠가 저도 검은 차에 실려갈 것이라고. 조작된 증거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살고 싶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너무 멀었고 감시가 심했습니다. 비서라는 신분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저를 찾는 순간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생각났습니다. 베이징. 간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중국으로 출장을 갔고 저도 가끔 동행했습니다. 다음 출장은 언제일까? 저를 데려갈까? 다음 날 슬쩍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10월 중순. 베이징 출장 계획이 있었고 수행 비서는 아직 미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더 조용히, 더 순종적으로.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으려고.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그 출장에 반드시 따라가야 했습니다. 동시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달러로 바꿨습니다. 암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 때 받는 소액 수당도 모두 모았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들은 게 있었습니다. 베이징에는 조선족이 많다고. 그들 중에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막연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8월, 9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선택되게 해달라고. 베이징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9월 말 통보가 왔습니다. 미선 동무 10월 15일 베이징 출장 수행 준비하게.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탈출에 실패하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아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아침, 베이징에서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간부, 보위부 수행원 2명, 그리고 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양행 고려 항공편은 오전 11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9시 30분.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이동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안에는 어젯밤 준비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접이식 모자, 안경, 스카프, 그리고 달러. 탑승 시작까지 10여 분 남았습니다. 10여 분 후면 비행기에 오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위부 수행원이 저를 봤습니다. 빨리 다녀오게. 곧 탑승이야. 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안쪽 칸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북한식 정장 재킷을 벗고 티셔츠로 갈아입은 후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고 안경을 썼습니다.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범한 중국 여행객처럼. 정장은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문을 열고 화장실을 나와서 탑승구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빠르게,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습니다. 출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보위부 수행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들키지 마. 제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미선 동무. 확실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뛰어서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세워. 보위부 수행원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넓었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도착홀. 수행원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 승강장.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뒷문을 열고 뛰어올랐습니다. 왕징. 빨리요.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 이름을 외쳤습니다. 운전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빨리요. 제발. 택시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공항이 멀어졌습니다. 뒤에서 보위부 수행원이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는 베이징 시내로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몸을 숨겼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위부는 곧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연락할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고위층 비서 탈주, 체포 협조 공문이 돌 것입니다. 한 명은 베이징에 남아서 저를 찾을 것입니다. 택시는 40분쯤 달렸습니다. 왕징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 PC방, 노래방. 여기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평양냉면.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선족이세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여성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제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북에서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조선족 식당 주인 김순희 씨는 저를 2층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녀는 문을 닫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방 한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거리가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이 모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와 함께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탈북자 돕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믿어도 돼요. 남자가 저를 살폈습니다. 평양 출신이죠? 말투로 알겠네요. 예.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일반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땅 중앙. 고위층 비서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위층이요? 그럼 지금 난리 났겠네요. 북한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위험합니다. 일반 탈북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위부가 직접 움직일 거고 중국 공안한테도 압력 넣을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왕징은 조선족 많은 곳이라 제일 먼저 뒤질 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차 트렁크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달렸고 차가 멈췄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남자가 저를 한 집으로 데려갔고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합니다.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창문도 열지 마세요. 지하실은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높은 곳에 작게 하나 있었는데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 2번 갖다 드릴게요. 선불 2,000달러예요. 당신은 고위급이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들키면 저도 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잠그는 거였습니다.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갇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견딜만 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면서 시간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서 낮인지 밤인지도 헷갈렸습니다. 3주째, 남자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베이징 전역에 당신 사진이 돌고 있대요. 북한 대사관이 중국 공안한테 협조 요청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실종, 발견 시 즉시 연락 이런 식으로 공문이 돌았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사진이요? 여권 사진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잡힙니다. 특히 왕진 같은 데는 공안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선족들 일일이 확인하고 있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대사관에 갈 수 있을까요? 아직이에요. 대사관 앞 감시가 심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5주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혹시 북한에 팔아넘기려는 거 아닐까? 돈만 뜯고 버릴까? 위층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미 들킨 거 아닐까?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닐까?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벽만 보고 천장만 보고 햇빛을 본 지 60일이 넘었습니다. 남자에게 또 돈을 지불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고지해요. 조금만 더. 그렇게 말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수진이 생각났고 평양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잡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고함. 여러 사람의 발소리.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고 남자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에요? 공안이에요. 뒷문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가 지하실 뒤쪽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여기로. 빨리. 기어서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 확인해. 중국어였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통로 끝에 작은 문이 있었고 남자가 문을 밀었습니다. 밖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쪽으로 뛰세요. 이 주소로 가세요. 종이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골목을, 또 골목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길이 나왔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로 섞였습니다. 모자를 눌렀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공안 2명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선반 뒤에 숨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안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공안들이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나왔고 택시를 타고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여기로요. 운전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대사관에서 좀 떨어진 곳, 작은 여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선족 주인이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보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얼마 있어요? 조금요. 다 주세요. 여기도 위험하거든요. 고위급 탈북자 숨겨주는 거 걸리면 저도 끝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꺼내서 남은 것을 모두 건넸습니다. 주인이 세어받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 이쪽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세요. 출근 시간에 사람 많을 때. 알겠습니다. 침대에 앉았지만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공안이었을까? 하필 2달이 지나고 돈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 혹시 브로커가 일부러 돈을 다 뜯어내려고 나를 가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봤습니다.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일찍 죽은 친구.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제 탈북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조사받고 계실까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출근 시간 도로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택시는 한참을 달리더니 대사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대사관 입구가 보였고 공안 2명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뛰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향해 공안이 저를 봤습니다.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안이 쫓아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사관 경비가 저를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저 탈북자예요. 북한 사람이에요. 제발. 공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경비가 달려왔고 한국 직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세요? 한국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직원이 공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로. 공안이 팔을 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직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북한 당 중앙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2달 전 베이징에서 탈출했고 숨어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가실 수 있어요. 한국.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면담, 서류 작업. 한국 정부와의 연락. 모든 과정이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옷을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곧 한국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2달을 숨어 지낸 도시. 공포와 절망의 시간들. 3시간쯤 지났을까?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했고 별도 통로로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밝은 불빛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식 표현을 고치고 남한식 말투를 익혔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은행 계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 지하실에 갇힌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왔고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착금을 받았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됐지만, 하지만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으면서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지만,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라면 기꺼이 치르리라. 2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합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밤에 거리를 걷지만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도 검열이 없으니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읽고 싶은 것을 읽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를 비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가끔 일찍 죽은 수진이가 생각나고 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이 생각납니다. 탈북 후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해 들은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어머니도 병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평양을 떠나 지방으로 갔다고도 하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탈북이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을 거라는 건 압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아버지는 견디고 계실까?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까요?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순간,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박미선입니다.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